3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하늘엔 150대 넘는 전력이 깔리고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들어가 마두로를 정확히 생포했습니다. 급습 자체는 30분도 안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이번 작전에 팔란티어가 쓰였다. 이번 작전의 방식은 팔란티어가 자랑하는 작전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중국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베네수엘라에 묶인 돈, 원유 담보대출 등등. 이게 단순 외교 뉴스가 아니라 금융 뉴스로 바뀌는 지점이죠. 오늘은 베네수엘라와 팔란티어, 중국의 석유 담보대출, 그리고 비트코인의 의미를 통해 2026년 이후 미국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큰 설계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석유와 채무로 복잡하게 얽힌 나라입니다. 석유부터 보죠. 확인 매장량은 세계 1위급이지만 땅에 묻혀있다고 곧바로 돈이 되진 않습니다. 시설 노후와 제재, 투자 공백이 겹치면서 생산 기반이 무너졌고 실제 생산은 대략 110만 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2017년 이후 사실상 디폴트 상태로 정부채와 국영 석유기업 채권에 미지급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누적 약 600억 달러를 빌려줬고 아직 상환받아야 할 돈이 100억 달러나 남아 있습니다. 계약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Loans for oil.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원유로 돌려받는 방식이죠. 중국 입장에선 남는 장사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기본이고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의 영향력 알받기까지 가능하니까요. 바로 이 타이밍에 트럼프가 움직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이 작전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두로 정권이 미국 본토에 당장 미사일을 쏠 위협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왜 움직였을까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흘린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세계 최대 규모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사실 마약 유통이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명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국이 쥐고 있던 그 에너지, 영향력을 서방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철저하게 상업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남미의 정권 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신호입니다. 지난 8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의 글로벌 질서는 끝나갑니다. 이제 세상은 세계의 거대한 세력권으로 쪼개집니다. 미국, 내 앞마당, 서방군은 내가 접수한다. 러시아, 그럼 유럽 쪽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중국,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우리 구역이다. 트럼프의 이번 행동은 푸틴과 시진핑에게 그래 힘 있는 나라가 자기 뒷마당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명분을 쥐어주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국제법이나 도덕보다 압도적인 힘이 우선하는 시대가 공식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의 대결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더 이상 군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봤듯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타격하느냐, 즉 소프트웨어와 방산 기술입니다. 이 서방 우선주의의 흐름,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 이 철학을 가장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서구 세계의 적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팔란티어의 최고 경영자 알렉스 카프의 말입니다. What is the most valid criticism? That if you are involved in anything that one instance of injustice doesn't tarnish all instances of justice. And I see this question in every single thing we do. And by the way, not just in ICE. I see this with our work with clandestine services. I mean, our product is used on occasion to kill people. This is drone targeting, or what is this? Targeting of all kinds. 서구 문명은 지켜져야 하고 그걸 지키는 건 도덕책이 아니라 압도적인 소프트웨어다. 이들이 만드는 시스템, 팔란티어 고담이 있습니다. The Chinese Luoyang destroyer has gone dark and isn't showing up on intelligence feed. Gotham fuses data from multiple sources to project likely paths for the Luoyang. The most dangerous routes head east, towards both a military exercise and the mounting tensions outside the Taiwanese port. The analyst identifies a key fork to monitor between the routes. To collect more imagery, machine learning models built by academic and commercial partners run on data across all domains. The models determine that satellite coverage alone is not enough to find the ship. Based on what is capable and ready, the system recommends a few alternatives. The best option is an aircraft from Okinawa. Before finalizing the selection, analysts deploy the latest micromodels, trained to avoid incoming threats, identify military equipment, and detect military ships. The unmanned aircraft receives its mission and prepares for takeoff. 물론 이번 생포 작전에 팔란티어가 쓰였다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전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팔란티어가 파는 영역과 겹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레딧 등 해외 커뮤니티에서 팔란티어가 언급되고 있죠. 보안을 뚫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생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의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차원을 넘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 국가의 수장 정도는 데려올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가 현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특수부대의 무력만으로 달성된 성과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CIA, NSA, NGA 등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과 군의 유기적인 결합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팔란티어의 초기 투자자가 바로 CIA 산하의 벤처 캐피털인 인큐텔이라는 점입니다. 팔란티어는 태생적으로 정보기관의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CIA는 8월부터 현지 소규모 팀을 깔아두고 마두로의 생활 패턴을 잡았고 측근 라인에서 동선을 찍어줄 사람도 심어뒀습니다. 마두로는 자주 침실을 바꾸고 가짜 차량 행렬을 굴립니다. 현대 정보전은 조각을 겹쳐서 규칙을 찾습니다. 사람, 동선, 통신, 결제, 이 수만 개의 파편을 겹쳐 패턴의 빈틈을 잡아내죠. 팔란티어는 USSOCOM 미 특수작전사령부에 미션 커맨드 플랫폼, 공통작전 상황도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고 공개해왔습니다. 팔란티어가 실시간 작전에서 서로 다른 체계의 데이터를 묶어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설명도 같이 붙어 있어요. 로이터에 따르면 이 작전에는 20개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떠서 방공망과 군사 시설을 치고 헬기 편대가 카라카스로 들어갔습니다. 전자전 제머, 드론 같은 지원 자산도 함께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서로 다른 부대, 다른 네트워크, 다른 보안 등급이 동시에 움직이면 한 화면에 공통 지도가 떠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자사 문서에서 가이아를 공유 지도 인터페이스에서 정보 준비, 디지털 임무 계획, 실시간 전장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지리 공간 도구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자산이 같은 지도를 보고 같은 현실을 공유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죠.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은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 데이터로 상대의 구조를 먼저 해부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누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지키고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먼저 끝난 뒤에 보이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죠. 이 과정이 정교해질수록 전투는 더 짧아지고 우발적 확정과 불필요한 희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 기술 기업, 특히 데이터 통합과 분석 역량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실상 방산의 핵심 축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작전 능력 차이는 무기 성능 차이보다 더 빠르게 벌어질 겁니다. 전쟁의 승부가 화력만이 아니라 인지와 결정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자산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하루에도 10%씩 오르내리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전자산이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안전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의 안정성입니다. 달러나 채권처럼 내일의 가치가 예측 가능한 자산이죠. 이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유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가, 화폐 시스템이 붕괴할 때 내 자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통제가 극에 달하고 자국 화폐가 기능을 잃는 시스템 리스크 상황에서는 가격의 변동성보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국가의 통제력이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시스템 바깥에 존재하는 장부, 비트코인의 가치가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 예고를 했죠. 전략적 경쟁자, 중국을 견제하고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며 기술 우위를 유지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은 남미에서의 영향력이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현대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던 세력들은 내부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술력이 곧 권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미국의 자국주의적 행보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 거시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말 모순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모든 것을 보고 예측하며 어쩌면 우리를 관리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마음대로 멈추기 어려운 자산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산이 시간이 지나 정말 완벽하게 규율해서 자유롭지 않을지도 모르죠. 통제와 자유, 이 두 갈래가 부딪히는 지점에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양앤프리였습니다.